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NCS 스마트 혼합훈련 바리스타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바리스타 이론을 맡게 된 김광희 교강사입니다. 지난 시간 커피학 개론에 이어 이번 시간은 커피 식물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커피 식물학, 커피의 품종. 커피의 품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코페아 아라비카와 코페아 카네포라, 그 다음에 코페아 리베리카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배웠듯이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 남서부 지역에서 카파 지역에서 처음 발견돼서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남서부가 됐고, 카네포라는 콩고가 되겠습니다. 콩고가 되고, 리베리카는 라이베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패밀리, 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꼭두서니까 특징. 꼭두서니까는 보통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나무를 그리면 나무 가지를 그릴 때 지그재그로 그립니다. 지그재그 그리고 이렇게 보통 그리죠. 그런데 꼭두서니까 특징은 뭐냐면 나무를 이렇게 그리면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마주보기로 납니다. 이렇게 마주보기로 나게 되고, 마주보기로 난 나무 가지 이 겨드랑이 사이에서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특징을 가진 식물들이 꼭두서니까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꼭두서니까 식물은 치자나무가 있습니다. 치자나무가 꼭두서니까가 되겠습니다. 속은 코페아 속이 되겠습니다. 어원할 때 라틴어로 코페라고 했죠. 학명을 칭할 때는 보통 라틴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속은 유코페아고 종은 아라비카와 코페아 아라비카, 코페아 카네포라가 되겠습니다. 품종, 그 안에 품종은 티피카 종과 아라비카의 대표종인 티피카 종이 있고, 카네포라의 대표적인 종인 로부스타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 자가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로부스타는 타가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렇게 암술꽃과 수술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종이 보통 보관됩니다. 그런데 로부스타와 카네포라는 타가 수분입니다. 암술꽃하고 수술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이 보통 수술꽃에 있는 화분을 암술꽃에 날라서 묻히는 방식으로 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종이 교배가 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종, 저 종 막 섞이다 보니까 그 카네포라 종의 대다수가 로부스타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네포라 종을 보통 로부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 식물 특징을 보시면 다년생 쌍떡잎 열대 상록 교목이고 3년부터 열매를 맺고 5년부터 안전적인 수확을 하고 10년 전후가 전성기고 20년부터 감사하고 30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식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사과나 배나무, 귤나무 대다수가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대다수가 3년차에서 4, 5년, 3, 4년 차에 보통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5년 차부터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이 가능하고 10년 차에서 뭐 15년, 20년 차까지가 보통 전성기를 이룹니다. 20년 차부터 이제 당도가 감소하게 되죠. 당도가 감소하고 맛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30년 차 이후에 되면 나무들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보통 베어버리고 다시 심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은 보시면 흰색이고 자스민 향이 주로 납니다. 거기다 일부는 아카시아 향이 약간 섞여 나기도 하는데 대다수가 자스민 향이 많이 나고 크기는 1, 2cm입니다. 사람 어른 손톱만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 겨드랑이에 2개에서 7개씩 자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겨드랑이에 꽃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2개에서 7개 정도가 피게 되고 크기 열매가 열리기 전 2, 3일 정도만 피게 됩니다. 잠깐 피었다가 수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져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꽃잎 개수, 아라비카 종은 여기 보시면 5개입니다. 꽃잎은 5개고 로부스타는 5개에서 7개가 되겠습니다. 리베리카는 7개에서 9개가 되겠습니다. 꽃잎 특징은 아라비카 종은 크기가 작고 잎이 짧고 끝이 둥굽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지니기도 하고 보통 뭐 약간 이런 형태 끝이 약간 뾰족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이게 다 똑같지는 않고 품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로부스타 크기가 크고 잎이 길고 끝이 뾰족함 이런 형태죠. 여기 보시면 끝 쪽이 뾰족뾰족하죠.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잎은 두껍고 길며 광택이 나며 짙은 녹색이다. 원산지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고 로부스타는 콩고, 리베리카는 라이베리아가 되겠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어디냐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그리면 이쪽 지역에 서쪽 지역에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잎을 보시면 요렇게 요게 아라비카 종이고 요게 로부스타 종이 되겠습니다. 아라비카 종이 보통 잎이 제대로 자랐을 경우에는 성인 손바닥만 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부스타는 1.5배에서 한 2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커피 열매 체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밑에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외피가 있습니다. 껍질 여기 외피 보이죠? 그 다음에 펄퍼 과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 과육이 되고 그 다음 네가피 여기서는 지금 네가피까지만 보이죠? 요 딱딱한 부분 요거 네가피입니다. 파치먼트라고 부르죠. 네가피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실버 스킨 엄피가 있고 그 안에 생두가 있습니다. 생두가 있고 생두에 갈라진 부분 이 부분을 말하죠. 요 아래 그럼 요 부분 요 부분을 센터컷이라고 부른다.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지금 비교해 놓은 겁니다. 생두를 보시면 아라비카 쪽은 S자형 약간 긴 장방형이죠. 로부스타는 동글동글합니다. 일자 형태의 동글동글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아라비카는 S자의 긴 장방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형태학성 분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헷가류, 복숭아, 매실 헷가류의 기준은 파치먼트입니다. 네가피 우리가 보통 복숭아를 먹으면 이게 복숭아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까칠까칠한 털이 있습니다. 요 끝에 털이 있는 부분을 외피라 하죠. 그 다음에 과육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딱딱한 씨앗이 있습니다. 요걸 파치먼트 네가피라 하죠. 네가피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요걸 쪼개면 안에 씨앗이 나오겠죠. 그런 네가피가 있는 이런 과일들을 헷가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장과라고 있습니다. 장과는 어떤 거냐면 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 같은 경우에는 과육이 있고 외피가 있겠죠. 외피 있고 과육이 있고 안에 씨앗이 있고 네가피가 있었던 흔적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피 흔적만 남아 있거나 네가피가 없는 경우 이런 과일들을 장과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견과류는 뭐 땅콩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금과는 마른 과일을 말하죠.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마렐로 보통 체리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갑니다. 근데 일부 체리가 노란색과 핑크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가는 체리를 아마렐로라고 부릅니다. 주로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희귀종이죠. 그 다음에 피베리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피베리는 카라콜이라 부르기도 하고 달팽이 모양의 콩입니다. 발생 원인은 유전적 결함. 커피 품종마다 약간 다르겠죠. 많이 생산되는 품종도 있고 적게 생산되는 품종도 있고.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플랫빈이에요. 플랫빈이고 얘는 피베리입니다. 피베리 똥똥하죠. 한마디로 보시면 밤으로 따지면 밤 껍질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일반적 밤은 이렇게 3개가 더 있죠. 3개가 있고 2개가 있는 밤도 있고 이렇게 2개가 있는 밤도 있고 하나가 들어가 있는 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밤이 있고 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밤을 보통 알밤이라고 부르죠. 요게 피베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가 들어가 있는 밤을 플랫빈이라고 부르고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이제 콩으로 따지면 커피콩 따지면 앵글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환경적 조건은 뭐냐면 이 피베리가 열리는 위치를 말한 겁니다. 나무가 보통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나무가 이제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있겠죠. 가지 끝에도 달려있고 가지 사이에도 달려있고 그랬을 때 순차적으로 앞쪽에 있는 것부터 영양분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는 나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그 특성이나 어떤 유전적 결함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영양분이 끝까지 다 가지 않아서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 콩을 피베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페셜 등급으로 판매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결점두로 분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콩 2개에 가서 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플랫핀 형태 분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양분이 안 가서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갔으니까 맛이 없을 것이다 해서 결점두로 분류시켜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요게 2개에 갈 영양분이 한 군데 모여 있다 해서 더 좋다고 해서 이 피베리만 따로 모아서 스페셜 등급으로 판매합니다. 수확 시에 5에서 20% 정도 생산되고 평균 10% 정도가 생산됩니다. 되고 보통 봉투에 보시면 생두를 구입하는 봉투에 뭐 케냐 나라 이름이 케냐하고 뭐 등급 AA 있고 그 다음에 PB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PB라 적혔으면 이게 피베리라는 소리입니다. 예, 피베리고 피베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랫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모아서 비싸게 판매하기도 하고 예, 등급 자체가 스페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커피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열매를 커피 체리라고 부릅니다. 커피 체리라고 부르고 네가피를 파치먼트라고 부릅니다. 생두를 그린빈이라고 부르고 홀빈은 뭐냐면 볶은 원두 요걸 말합니다. 요걸 홀빈이라고 부르고 요걸 그라인드에 갈아낸 걸 그라운드 커피라고 부릅니다. 마트에 가서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살 수도 있지만 봉투에 보통 보면 홀빈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얘는 콩으로 돼 있구나, 안 간 콩이구나. 그라운드 커피라고 적혀 있으면 요거는 아 분쇄된 커피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추출한 음료를 커피라고 부릅니다. 요 부분은 이제 단면을 잘라 놓은 겁니다. 단면을 잘랐을 때 보통 요런 생두가 있는데 생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외부에는 보통 지금 실버 스킨, 여기 실버 스킨입니다. 살짝 금색, 은색으로 약간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 실버 스킨이 일단 벗겨집니다. 그런데 내부가 이렇게 말려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실버 스킨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스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버 스킨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 튀어나온 걸 체프라고 부릅니다. 체프라고 부르고 요거는 나중에 따로 쓴맛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버려버립니다. 요거를 지금 커피 체리를 말린 체리입니다. 말린 체리고 얘가 생두고 얘가 원두고 요거는 파치먼트 상태, 이 부분은 파치먼트 상태고 파치먼트를 분리했을 때 이게 파치먼트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고 요걸 분리해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실버 스킨이 입혀져 있죠. 입혀져 있고 이 실버 스킨을 나중에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생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커피의 생두 원두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아라비카종 원산지는 에티오피아고 고도가 1000에서 2000. 어떤 책자에는 뭐 500에서 1500이라 적힌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수치가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책자들은 대다수가 참고한 서적들이 유럽이나 미국 서적을 많이 참조합니다. 참조하다 보니까 이 서적을 쓴 나라나 아니면 저자가 표본으로 삼은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고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를 하게 되면 고도가 그렇게 높진 않겠죠. 높지 않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과테말라나 콜롬비아 산악 지형이 많이 이루어진 지형에서 그쪽에 있는 생두나 커피나무를 표본으로 삼으면 지대가 좀 높긴 오겠죠. 그래서 평균치가 1000에서 2000, 뭐 500에서 1500,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지대에서 자란다 생각하시면 되고, 평균 기온도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강수량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좀 생육 조건이 좀 까다롭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에 약하고 환경 적응력도 약하고 속도도 느립니다. 키우는 조건 자체가 재배 조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70%, 뭐 어떤 책에는 75% 정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하는 이유가 향기가 강하고 신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숍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두들은 대다수가 아라비카 종이 많습니다. 길고 납작한 형태, 여기 보시면 길고 납작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 자가 수분이 이루어지고, 카페인 함량은 0.8에서 1.4, 로부스타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매가 익는 기간은 6에서 9개월이고, 염색체 수술은 44개, 사상 염색체고 이지 4배체입니다. 다음 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부스타 원산지는 콩고입니다. 콩고 지대는 저지대에서 자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높고 저지대 강수량이 많은 지역, 요게 어디냐?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 적응력도 아주 좋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조건이 매우 좋죠. 그런데도 약 25에서 30%밖에 생산하는 이유가 향기가 약하고 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업적인 이점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나 배합용으로 씁니다. 배합용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라떼류 같은 경우가 이제 라떼나 뭐 초코가 들어가는 우유나 초코가 들어간 음료 같은 경우에는 좀 커피가 쓴맛이 나야 그 우유와 초코가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커피숍에서 베트남을 좀 사용해서 쓴맛이나 바디감을 좀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스틱이 있으면 보통 뭐 설탕, 프림, 커피가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라비카 종을 쓰게 되면 카페인이 적고 하니까 쓴맛이 약하겠죠. 그러면 똑같은 비율에 대해서 많은 양의 커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라비카 종이 훨씬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도 많이 쓰게 되면 단가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상업적인 점에 의해서 로부스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극적이고 거친 향미를 가지고 있고 둥글둥글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글동글하죠. 그 다음에 타가 수분이 이루어집니다. 카페인 함량은 1.7에서 4.0. 카페인 함량이 아라비카종 한 2배 정도 되죠. 열매가 둥글고 회청색을 가지고 있고 한 그루당 1에서 1.5kg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생산되는 양이 적겠죠.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지방에서 하우스로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난로를 떼거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춰주려고 난로를 떼게 되면 단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도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재배하고 눈이나 서리가 내리지 않도록 하우스만 씌운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이렇게 자연 재배를 시킵니다. 매우 추운 날만 일부 난로를 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를 익는 기간은 9에서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염색체 수는 아라비카의 절반인 22개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조금 짙은 색, 포도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든 로부스타 종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주 빨간색으로 나온 로부스타도 있고, 로부스타도 품종마다 열매 색이 약간 다릅니다. 보통 아라비카는 선홍색이라고 하는데 선홍색인 경우도 있고 빨간색인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로부스타보다 약간 색깔이 붉은색 계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32페이지가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뛰어넘은 경우에는 그거는 다른 차시에서 수업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코피 루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피 루악은 보시면 말레이시아 사양 고양이에서 나온 똥으로 가지고, 여기 보이죠? 여기 똥으로 가지고 만든 커피인데, 분류는 총 4등급을 분류시키고 향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희소성에 의해서 1년에 키로당 500kg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가격대가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가격대가 200만원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통 산에서 이렇게 커피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나무 열매를 먹고 밑에 똥을 쌉니다. 이 똥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주우러 다니까 생산량도 적고, 요걸 찾는 인구가 제초에는 이제 영국에서 많이 찾았죠. 영국에서 이제 주변 나라로 퍼지다가 나가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게 하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사육장이죠. 사육장에다 사양 고양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체리를 갖다 줍니다. 주고 이렇게 똥을 싸면 똥을 가지고 나와서 요걸 판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그림 보시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우 지저분하죠.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사양 고양이를 과도 놓으니까 사양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은 고양이의 위액으로 가지고 배출된 똥이 생두가 얼마나 맛있냐, 요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환경단체에서 많은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면서 환경 조건이 약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깨끗해지고 체계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바뀌어도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은 사양 고양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가는 100만 내외로 아직까지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가서 보통 많이 사오는 게 다람쥐 똥커피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양 고양이 똥커피는 좀 커피가 똥이 두껍습니다. 요거 한 3분의 2 굵기 정도 되는 다람쥐 똥커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람쥐 우리나라 다람쥐보다는 크고 한 토끼보다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큰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 다람쥐가 싼 똥이 있는데 그 똥을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 똥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보통 요선입니다. 요선인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보통 시장 가서 20만 원에 샀다, 10만 원에 샀다, 5만 원에 샀다 해가지고 가끔 사오는 커피가 있습니다. 다람쥐 똥 커피라 해가지고 사오는 커피가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그 EBS에서 다큐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다큐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접 베트남에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 상인이 요런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데서 커피를 막 볶습니다. 볶고 커피 일부가 떨어져 나갑니다. 막 떨어져 나가 있는 커피가 있고, 요 커피를 모아서 현지인들에게 팝니다. 그리고 요 썩은 커피를 모아서 봉투에 따라 담아서 한국 사람에게 판매를 합니다. 냄새를 맡아보라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요거는 다람쥐 똥커피다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직접 EBS 다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 실제로 똥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 요런 거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요런 똥을 아예 진공 패킹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오면 조금 더 진품일 확률이 높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3페이지. 블랙 아이보리라고 라오스에서 하는 코끼리 똥커피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같은 채널에 보시면 코끼리 똥커피 쳐보시면 요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키로당 120만 정도. 요것도 희소성, 1년에 50kg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코끼리가 많이 먹는데 많이 생산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코끼리는 이것만 먹고 살지 못하고 먹는 과정 중에 커피 나무를 같이 먹여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엉덩이 쪽에서 보통 이렇게 똥들 막 꺼냅니다. 꺼내면 이 똥이 요만큼 쌓입니다. 쌓이면 요 중에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수작을 해서 요렇게 골라서 냅니다. 요걸 따로 이렇게 팝니다. 팔아서 요게 동물이 나오는 동물 배설물에서 나오는 커피 중에서 제일 비싸고 뭐 제일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생두는 에스메랄드 게이사입니다. 에스메랄드 게이사고 요거는 한 키로당 30만 정도 하고 이게 일본 그 게이사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남서쪽의 카파 지역에 있는 게이사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숲에서 발견된 그 종입니다. 게이사 종이고 이 종을 1953년에 코스타리카에서 재배했다가 1963년에 파나마로 이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파나마 게이사. 이 파나마 게이사가 SCA 커핑대회에서 연속 3회 우승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또 계속 연속 우승했습니다. 우승하면서 가격대가 치솟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뭐 파운드당 뭐 요가격 정도 판매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게이사 커피 같은 경우에는 파나마 게이사를 사셔야지 한 번씩 그 가게 그 커피숍 가시면 뭐 콜롬비아 게이사 뭐 이렇게 팝니다. 어차피 게이사 뭐 그 생두니까 맛이 비슷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로 따지면 제주 지형이 있으면 서귀포 남원 쪽 위미 이쪽에 나오는 귤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나오는 귤 묘종을 가지고 서귀포에 심었다 해서 반대로 그 남원 위미에 있는 묘종을 가지고 제주시에 심었다고 해서 그게 남원 위미 귤 맛이 납니까?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조량도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막 같은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콜롬비아하고 파나마는 나라가 다릅니다. 같은 맛이 나올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커핑대회 우승한 거는 파나마 게이사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몬순 커피. 몬순 커피는 인도 몬순 말라바, 인도 지역에 인도에 있는 몬순 기후, 남서 계절풍에 의해서 녹색인 원두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되고 요 종은 켄트 종입니다. 인도에만 있는 켄트 종이고 켄트 종 특징이 보시면 보통 우리가 체리가 아라비카 종이 약간 이 타원 형태, 이런 형태를 그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약간 장방형 형태를 에스커스 장방형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켄트 종은 어떻게 되냐? 피베리가 보통 있으면 피베리를 절반을 딱 잘라 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가 그냥 옆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니고 있고 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로부스타처럼 일자 형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켄트 종은 딱 보면 구분이 갑니다. 5월 6월 사이에 하고 6, 7주간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풍이 하니까 약간 쏘는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바디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마운틴. 블루마운틴은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와이안 코나, 예멘 모카, 그 다음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여기서도 자메이카입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사셔야 됩니다. 파푸아 뉴기니 블루마운틴이라고 보통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루마운틴을 먹었는데 한 잔 먹었는데 그게 뭐 18,000원, 뭐 8,000원 이랬다. 8,000원 만원 했다. 이러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비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론 싸게 파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블루마운틴이 어디 블루마운틴이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확인하셔야 되고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블루마운틴은 아닙니다. 그거는 잘 보시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황제라 불리고 자광망, 높은 밀도, 왜냐하면 고산지대에서 하니까 높은 밀도고
신맛과 쓴맛의 균형 잡혀 있습니다. 약한 불에 느긋하게 중배전 하이에서 CT 정도. 커피 로스팅에서 배우겠지만 하이의 CT 기준은 2차 팝입니다. 2차 팝. 2차 팝이 터지는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 단계가 하이고 그 이유가 CT입니다. 1728년 난민이 발견 수확했고 1932년 생산량 증가로 품질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게 핵심이 요겁니다. 1969년 일본 자본 유입. 블루만티산의 90%가 농장주가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이 생두를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가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하고 희소화 정책에서 단가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보통 15만원에서 키로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싱 연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폴리싱 연마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뭐 섭식법을 해서 한번 물로시 세척한 귤 같으면 귤을 이제 생산해서 품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더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두를 한 번 더 닦아낸 다음에 옆에 있는 언피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요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훨씬 깔끔한 맛이 나겠죠. 라고 단점은 뭐냐? 왜 그 실버 스킨이 제거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날 만약에 흐리다. 내가 로팅실이 따로 있어 가지고 로팅실에서 습도 온도가 잘 조절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밖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면 흐린 날하고 맑은 날하고 함수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 수분 함량 12%로 맞춘다고 했죠. 12% 맞췄는데 비 오는 날은 13, 14%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조한 날에 우리가 10%, 비 오는 날에 14%면 로스팅을 했을 때 로스팅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내가 모닥불에서 불을 이렇게 막 지피고 있는데 마른 손수건을 던질 때하고 젖은 손수건을 던질 때하고 타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율을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로스팅하는 업체들은 뭐 조그만 로스팅 가게들은 다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로스팅 가게들은 다 로스팅실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온도, 속도를 조절해 주는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요거는 잠깐만요. 3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페이지고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고 커피가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남북이 25도, 남북 회기선을 말한 거죠. 남북 회기선 쪽에서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고 여기 보시면 아라비카 쪽은 녹색, 여기 보이죠? 초록색을 띠는 지역이 아라비카 쪽이고 중남미 쪽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부스타만 재배한 지역이 비금텐 지역, 예, 아프리카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녹색의 비금친 지역은 아라비카 로부스타를 같이 재배한 지역입니다. 브라질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하고 예, 탄자니아 쪽 이렇게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코스타리카는 아라비카만 재배하니까 가서 로부스타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부스타를 좀 이 지형에 맞게 수확해서 좀 비싸게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나라들은 로부스타 경작 금지법이 있습니다. 로부스타 경작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재배하게 되면 예,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것도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잠깐 보시면 생산 순위가 나오죠. 브라질이 1위 30%, 그 다음에 베트남이 2위고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콜롬비아가 2위고 베트남이 3위였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로부스타의 재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 찾는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제조하면서 베트남이 생산량 2위가 되고 콜롬비아가 3위가 됐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위 정도 되겠습니다. 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브랜드 평판 지수입니다. 예, 스타벅스가 1위고 투썸이 2위. 예, 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기후. 아까 잠깐 배웠듯이 앞장에 보면 뭐 아라비카 로부스타 나오죠. 그게 기후가 15도씨에서 24도씨.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아열대 지역에 자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5도에서 30도 사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나무가 얼고 문제가 좀 생기고 서리가 내리지 않아요. 눈이나 서리가 내리면 안 됩니다. 잎에서 이렇게 서리를 맞으면 잎이 황화 현상이 생겨서 마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리가 내리면 안 되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야 됩니다. 나무가 자랄 때는 우기하고 열매가 맺어질 때는 건기여야 열매의 단맛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온 강수량보다 월별 강수량이 중요하고 햇빛에 강한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강한 햇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쉐이드 트리 여기 보시면 쉐이드 그런 커피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야자나무 밑에서 이렇게 재배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나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커피 열매를 재배해서 햇빛이 이렇게 아침하고 저녁에 비칠 때는 받고 한참 더울 때 뭐 12시에 2시 사이에는 나무 그늘에 있어서 나무가 폐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키우게 됐죠. 요걸 쉐이드 트리라고 그러죠.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지형과 고도 토양. 요 지형은 그냥 제주도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뭐 같지는 않지만 보통 하산토죠. 하산토고 투과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산성을 지니고 있고 뭐 고지대 커피. 예, 고지대일수록 밀도가 높고 향이 풍부하고 진한 청록색을 지니게 되죠. 예,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번식 및 이식. 파종은 연중에 다 어느 때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상태를 파치먼트 상태로 심으면 된다. 요건 뭐냐면 파치먼트를 깔고 생도 상태로 심게 되면 병충해가 침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충해 약해지기 때문에 파치먼트 상태로 심는 게 좋습니다. 로부스타는 땅에 병충해 강하니까 땅에 심고 아라비카는 병충해 약하니까 모래판에 심어서 파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6에서 18개월 사이에 이제 이식을 하게 되겠고 2년 후에 첫 개는 보통 3년부터 성장이 가능하고 2년 후에 뭐 1에서 1.5배 된다는데 뭐 요런 거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요 정도 되려면 한 3, 4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 수령은 30이 되겠고 파종을 하죠. 파종을 하고 한 2, 3개월 되면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재배도 비슷하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 처음에 재배할 때는 보통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걸리고 3, 4개월 되면 이렇다는데 이렇게 재배하려면 뭐 따로 하우스를 두거나 뭐 내부 실내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키우면 이렇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2, 3년 정도 되면 이건 1년차 현지에서는 1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 3년 정도 돼야 이 정도 크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란 시기는 거의 봄하고 가을에 많이 자라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성장이 느리고. 예, 수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핸드피킹. 대부분 나라들이 좀 고품질을 요하는 나라나 농장들이 대부분 핸드피킹을 많이 합니다. 여기 손으로 직접 따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체리가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하나 따기 때문에 예, 노동력이 많이 들겠죠. 고품질 커피가 생산 가능하나 노동력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따서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핑. 일부 나라 농장에서 관리가 좀 안 되는 나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일이 따기 불편하니까 여기 보면 스트리프가 있습니다. 스트리프를 잡고 이 가지 끝에서 훅 이렇게 훑어내립니다. 훑어내리면 이렇게 따지겠죠. 핸드피킹에 비해서 노동력은 감소하나 잎사귀 나뭇가지들이 떨어지고 익지 않은 체리와 함께 수확되어 커피맛과 품질이 떨어진다. 여기 보시면 뭐 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덜 익은 체리 보이죠? 예, 그러면 당연히 맛이 떨어지겠죠. 요런 걸 이제 요렇게 해도 이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요걸 기계적으로 하는 데가 나라들가 있습니다. 브라질이죠. 메커니컬 피킹을 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고 커피 나무를 감싸할 수 있는 크기 높이 2.5m, 폭 1m
이거 보이죠? 요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트리퍼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세차장에서 통 돌아가듯이 그런 통 돌아가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원통 옆에 뾰족뾰족하게 요게 있습니다. 요게 돕니다. 막 돌면 얘가 올라가서 요렇게 해서 떨어집니다. 여기 수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나뭇가지, 잎, 뭐 이런 게 드리건 생도 이런 게 많죠. 예. 요렇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기계로 하는 걸 메커니컬 패킹이라 합니다. 요 사용한 나라는 주로 브라질입니다. 네, 이것으로 커피 식물학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